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종합안전의 정정희 부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후원 홍보사업 일환으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사망 저감 방안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우리 협회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제4회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전국에서 보고 계시는 모든 건설안전 종사자 회원들과 같이 근로자 안전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다시 갖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세미나 및 공모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장정규 수석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은 협회 이진석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협회 박송자 기술분과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협회 김대현 대전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협회 강인효 지도자분과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협회 이강인 전기통신분과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재안전안경기술원의 본부장님이신 조재택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강건설안전의 서울지회장 박선영 서울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협회 오명근 강주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 중부지회장님이신 정정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베스트 안전의 정선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윤현호 감사님을 대표해서 오늘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자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하신 한국종합안전의 김주호 상무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오늘 한국종합안전의 장정규 대표님께서 대신 발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지도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안전 컨설팅 박송자 대표님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 접목 방안을 주제로 한국건설안전 이진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 세 분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정규 수석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기술 세미나를 맞이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다행히 온오프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참석하실 분이 그렇게 많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예상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멀리서 와 주셔서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지도 기관이나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안전적으로는 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무죄를 위한 우리 협회 주관 중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 감소 세미나가 벌써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큽니다만은 아직도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별로 철저한 문제 분석과
이행 방안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설산업 특성상 관계되는 발주자, 감독, 감리, 시공사,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지도기관 역시 지도기법의 향상 및 현장 안전관리 활성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올해는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고용노동부 조직에 산업안전본부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지도 분야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안전관리 문제점을 과감하게 도출하여 대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시공사의 요구에서 벗어나 좀 더 은밀한 지적과 불량 현장 신고 등의 회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계약 형태 시의 갑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감독 기능의 활성화가 예상되어 재해 감소가 되는 계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술지도 지역 제한 규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경되는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술지도 수준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 기술지도 수준이 높은 지도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 감소를 위한 지도기법의 개발에 지도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진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감독, 감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산업 주체별 각각의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관련 법령 전체가 이제는 연결이 되어서 입체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면 안전관리에 많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건설산업 법령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해 감소의 제도적, 기술적인 방향에서의 제안입니다. 건설 산업에서의 무재해 달성과 지도기관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선점을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이 자료의 활용을 통한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신 이진섭 협회 부회장님과 박송자 교육기술분과위원장님께 특히 감사드리며 더불어 오늘 현장에서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지도요원과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건설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만 시상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6명이 접수해서 지난 9월 29일 날 협회에서 4분, 예부에서 1분에서 총 5명의 심사위원회에 서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현장 근로자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표를 공모 주제로 대상으로 수상하신 한국종합안전의 김주호 상무님 대신 정선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상장 대상 한국종합안전 김주호. 이 사람은 2021년도 건설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사단법인 건설안전 지도기관 대표자 협회장. 네,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는 한국종합안전의 장정규 대표님께서 현장 근로자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표 주제를 갖고 대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용 사파식 위험성 평가인데 이 부분을 우리 김주호 상무님이 하시려 하는데 오늘 지금 뭐 급한 일로 제가 받게 되어서 정확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일단 현장에서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쉽게 위험성 평가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계속 기술지도 기관에서 위험성 평가가 건설 현장에서 워낙 이제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 해서 고육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저희 회사 기술지도 쪽에는 여기 이제 붙어서 이걸 계속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겠습니다. 현재 위험성 평가 제도에서부터 적용 문제점, 이래 기대 효과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험성 평가란 게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 발생 가능성, 중대성, 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근로자한테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거를 그다음 일하기 쉬워서 사전 준비, 파악, 추정, 결정, 허용이 되냐, 허용이 안 되면 다시 해라. 허용이 된다 하면 그러면 허용 가능한 그 안에서 남아 있는 이런 거를 근로자한테 다시 교육을 시켜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작하려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사전 준비부터 힘들다, 그죠? 우리는 어떠한 장비를 쓰고 있는 현장인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고 있는 현장인지, 또는 어떠한 근로자가 주로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공정인지, 여러 가지 어떤 위험 공정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그다음 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간략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한테는 무슨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싫은 거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평가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요 양식이 많이 개선됐다, 그지? 이래 세부 작업, 위험 분류, 상황 어떻게,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이게 높다 낮다 이래 해서 등급을 매기죠. 그래 감소 대책이 어떻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낮으니까 위험성 감소 대책이 없고, 여기서 높은 거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누가 하겠다까지 나오고, 이거 조금 더 깁니다. 이 뒤에까지 나오는데 비계 해체할 때 추락하겠다, 높다, 안전모, 안전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근로자들이 하기 힘들죠. 일단 종이를 두고 한 자체가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로 급하게 하나 더 뽑아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타입인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점수를 내고 감소 대책을 내고 누가 언제까지 할 거다 이 식인데, 일단 우리 기술지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된 현장의 소장님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근로자들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런 인식이.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위험성 평가 합시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체제로 하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전 준비가 되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토목 작업이냐, 터널 작업이냐, 또는 바깥에 조그만 빌라냐, 장비를 몇 톤짜리 크레인을 쓸 거냐, 고소 작업차를 쓸 거냐, 근로자가 어떤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오늘 공정이 뭐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런 준비 과정부터 복잡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 파악하는 것도 일단은 건설업은 다행히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물리적인 것 때문에 사실 본능적으로 많이 깨닫는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도, 빈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그 확률에 의해서 수치가 나와서 적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직관이다. 직관. 이거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과거에 위험성 평가 제일 처음 접목할 때 공단에서 각 빈도 이런 것들이 확률을 내놨는데 사실 적용이 안 되죠. 사실 그게 또 그렇게 맞지도 않고, 위험성 측정, 위험성 결정하겠다 이런 방법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안 통하는 이유가 이 뭐 안전관리자든지 누가 이 지식을 전달할 사람들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행히 지도기관 요원들을 만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그것도 기회가 됐을 때 또는 의식이 있는 지도요원이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양반이 행운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인 문수라는 것 사실 이래 유연성 평가라는 종이를 만들어 두면 다 너무 현실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이거 뭐 요거는 꼭 요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설 현장 자체가 그렇다 그죠. 더구나 지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더욱 더 강화된 게 뭐냐 하면 필드 안전이 안 되고 전부 다 오피스 안전으로 사무실 서류만 꾸미고 있다는 얘기죠. 법적인 책임을 안 지고 말고는 나중에 다 정병으로 서류를 이렇게 그걸 하니까 자꾸 필드가 오피스 안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자꾸 형식적이라는 내용이 되니까 자꾸 더 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오늘 일당에 얼마를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위험성 평가를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어떻게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는 결론적으로 어렵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흥미를 유발하자, 쉽게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자. 라고 이제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공정을 다 이래 하자면 워낙 양이 많아지니까 가장 이래 빈도가 높은 뭐 추락이라든지 그죠 이런 뭐 철골 공사라든지 사다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장 빈도가 높은 쪽으로만 이제 골라내서 공정을 선택을 하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을 쉽게 매트릭스를 아주 쉽게 그냥 최고 높은 단위가 3은 3 곱하기 3은 9 그까지만 알면 다 끝나도록 했고 등급 산정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선정할래? 그것도 어려운 거죠. 뭐 사다리 작업이 있다 위험하다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선정할래 자체에서 또 한 번 근로자들은 머리가 아픈 거죠. 하던 대로 하지 뭘 또 대책이 있냐 뭐 그래서 이 대책 선정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적시 조치의 경우에는 제시된 대책 방안을 적시해라.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림상의 주요 가장 빈도가 높은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이동식 크레인 작업이 있더라고 사전에 이게 걸러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만들어낸 게 저희들이 요렇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흐려서 좀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래 보면 이 매트릭스 박스가 있고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이래 있습니다. 지붕 옥상 작업, 비계 상부, 개구부 난간, 이동식 비계, 뭐 이동식 사다리, 말비계, 굴착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뭐 이런 식으로 쭉 지게차 작업 이런 식으로 뽑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지금 24개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그림 중에서 자기들 대상 공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이 그림 중에 있지. 그러고 빈도와 요걸 그 소장이 강도가 대략 자기 평생 어떤 경험직으로 이거는 떨어지면 죽더라 아니면 뭐 자주 발생하더라 하는 걸 자기들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갖고 요래 되면 요 수치를 요 각각 칸에 자기가 해당하는 칸에다가 점수를 넣게 돼 있어요. 자기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하고 그다음 그 밑에 칸. 그럼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게 생기는데 여기 8점이다. 그럼 8점이 뭐냐? 그러면 8점은 요래 봤을 때 높음 쪽이다. 즉시 개선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요 평가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페이지 뒷면에. 그래서 그 안전대책을 실시하면 되죠. 적시 조치나 보통의 경우. 자, 그래서 하나 실제로 사례한 걸 보겠습니다. 자, 현장 적용의 시. 자, 이 중에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다라고 하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이게 얼마나 될까 자기 나름대로 3 곱하기 빈도도 3번 강도도 3번 이래 되면 이제 9점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해당하는 공정에 9라고 적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자기 해당하는 공정 이 중에서 필요한 거 3개면 3개 4개면 4개 자기가 가장 이번 주에 해야 될 위험 공정에 대해서 점수를 자기가 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런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9점이 아니고 6점이 나올 수 있고 5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강도가 낮다든지 밑에가 푹신하다든지 하면 떨어져도 안 죽겠다 싶으면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거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똑같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모든 작업이 똑같은 작업이라면 이래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똑같은 작업이 빈도나 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쓰면 이거는 적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지. 자기가 볼 때 24가지 중에서 9점 요게 그럼 요걸 어떻게 이행 대책을 뒷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하고 1점에서 2m 미만은 2인 1조 작업을 하고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하고 작업 높이 뭐 3.5 이하 2인 1조 작업에다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 금지해라. 작업 높이가 2m 이상 안전대 착용 마치 이런 식으로 꼭 항목별로 그 대책이 적시 조치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에서 빠진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리 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필요할 만한 수준 그만한 공정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바로 즉시 다음 주에 이 작업을 한다 하면 자기 스스로가 등급을 내고 그거에 대한 이행 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기술 지도실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소장님한테 시켜줘라. 소장님한테 시켜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아까 보던 아까 위험성 평가 절침의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복잡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이 저 기술지도 뒤에 하나 붙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첨부수료고 저희들 기술지도 그 보고서에 보면 매트리스 박스가 그 기술지도 현장마다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 한쪽 위에. 그래갖고 그쪽에 이 현장은 지금 뭐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키고 또 이러한 것도 쉽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도 계속 이제 이런 방향을 공유를 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그 사람들한테 몸에 스며들도록 하는 거죠. 기대 효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꾸 이제 활용이 그러한 복잡한 내용이 다 생략되니까 용이해지고 뭐 대책이나 도출 용이해지고 향후 공정에 대한 사전 검토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크레인 하나 들어온단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 근로자하고 함께 하면서 교육이 필요 없죠. 같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점수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공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그 자체가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할 때 이런 위험이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도가 높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따로 교육 시간이 없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질 거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하신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적용하기 좋다는 뭐 어떤 그런 감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는 한국안전컨설팅 박송자 대표님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지도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갖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국안전컨설팅 박송자로 갑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7월 달에 저희들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했던 부분이 그냥 조금 수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지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업 재분석하고요. 그리고 제2반 기술 지도가 월 2회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 지도 하면서 포인트를 놓쳐서 현장의 위험을 우리가 방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될지, 우리가 기술 지도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저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바뀌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재해 2019년하고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재해자 수
그리고 사고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보다 2020년이 지금 사고 재해자 수는 감소되어 있지만은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증가한 추세이고요. 건설업을 보시면은 건설업도 2019년도에 사고 재해자 수가 2,50298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681명이 감소를 한 상태이고요.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30명. 그 전국의 증가보다 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3명이나 더 증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고 재해자 수를 보시면은 전국에 92,000명의 재해자에 대해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6%, 상당히 많은 업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고 사망자 수를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5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 수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 발생한 재해자 수에서 사망자 수,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이 데이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별로 보시면은 지금 1억 미만 1억에서 3억, 그리고 3억에서 20억, 그리고 20억에서 120억, 그리고 120억 이상 됐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저희들 기술 지도가 12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차후에는 이 기준들이 조금 변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억 미만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는 108명, 2020년도에도 1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에서 20억 구간을 보시면은 사고 사망자 수가 108명입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구간과 저희들 기술 지도 구간인 3억에서 20억 요 구간에서 사고가 지금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1억 미만은 안전 관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3억에서 20억은 저희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사 금액별로 보시면은 1억 미만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23.6%, 그리고 1억에서 120억은 54.8%입니다. 가장 많은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120억 이상은 20.7%가 발생됐다는 걸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미만에 대해서 초밀착을 지금 재예방기관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1억 미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1억 미만이 건설업 전체의 2019년도에 사망자가 428명이고 2020년도에 458명입니다. 거기에서 1억 미만이 건설업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5.2%, 2020년도에는 23.6%로 조금 다운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에서 이 428명 중에서 추락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265명입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이, 그러니까 공사금액 1억 미만에서 추락사고 점유율은 73.1%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71.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이 보시면 전체 사망자 수에서 추락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보시면은 51.5%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는 많은 재유행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형을 현장에서 제한된 한계적인 그런 관리자가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시면 추락 부분은 반드시 봐주셔야 현장의 사고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미만 구간에서도 보시면 1,000만 원 미만이 26.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1억과 4천만 원 요 사이가 또 35.2%.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 들어오기 직전인 이 공사 금액에서 많은 포지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규제 대상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구간에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극과 극의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추락이 점유율이 많다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인트를 삼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락이
50%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락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 나가실 때는 항상 추락에 위험 구간이 있는지를 재예방 기관 지도 요원들은 항상 큰 눈을 뜨시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락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가시면은 계곡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제 사례를 보시면은요. 바닥에 계구부이지만은 바닥에 합판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유로폼이 깔려 있거나 해서 계구부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덮여 있는 그 유로폼이나 아니면 알폼을 제거하다가 계구부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구부를 보실 때는 바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천정도 보셔야 됩니다. 바닥에는 어떤 물체로 덮여서 계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지붕을 본다면은 계구부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과 지붕을 같이 봐주셔야만이 계구부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업 발판이 확보되어 있는지 양당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난간대 그리고 가장 많이 추락이 일어나는 사다리는 반드시 2인 1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장에 가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2인 1조는 큰 현장에서도 거의 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우터리그를 설치하시고 단독으로 하신다면은 안전대 거리 시설을 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은 사다리는 작업을 금지해 주시고요. 다른 작업 방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이동식 털보기나 아니면 고수 작업대로 바꾸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그냥 협소한 공간, 어쩔 수 없는 공간일 경우에만 허용하시는 게 추락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털비계 같은 경우에는 털비계가 현장들마다 많습니다. 많지만은 제대로 설치하는 현장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싱이라든가 그리고 작업 발판을 바닥에 밀실하게 깔지 않다든가 아니면 난간대를 2단 해야 되는데 한 단만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안전 시설물은 잘 현장에 갖춰져 있지만은 그것을 근로자가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제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건설 현장에 한 30년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 감독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진냐가 그 현장에 사망 사고를 줄이는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갖고 잘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에서는 좀 많이 일어나는 뭐 공장이나 주택 그리고 저희들 재예방 기술지도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철골로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추락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장 할 때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예방 기술지도 공사 현장에 가시면은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 2군데, 3군데 이렇게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게 안전관리의 스타트. 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앞으로는 배려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대재해처벌로 인해 갖고 관리 감독자가 상주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1현장 소장님이 아마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거기 시공사에 계시는 대표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재예방 기술 지도가 월 2회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스타트됐고 올해 지금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는 나가는 지도요원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 그리고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예방 기술 지도라는 부분이 법령상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법령상으로 재예방 기술 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명시가 됐다는 걸 제가 한 30년 동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재예방 기술 지도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타이틀상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반갑다고 제가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저희들 재예방 기술 지도 수행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15일 단위로 해서 그죠 월 2회로 가셔야 된다는 거. 월 2회로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지금 뭐냐면은 그 공사 기간이 긴데 공사 금액이 짧은 경우.
그러니까 뭐 한 6개월인데 저희들이 안전관리비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5회를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쓸 때는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비 그 고시에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고시에도 월 2회라는 게 바뀌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2박 기술지도 업무 절차는 다 아실 거죠. 계약하시고 현장 배정하시고 회사별로 그리고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K2B에 올리고 그리고 종결하고 이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셔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월 2회로 인해 갖고 문제점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느낀 걸 이제 그대로 이제 적은 건데요. 월 2회이다 보니까 원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내에 돌아다니는 지도 요원들은 이런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에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봉하, 현동 이쪽이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멀리까지 갔으면 됐는데 지금 한 달에 2번이 가기 때문에 가는 수행 요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방문 조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느끼는 게 뒤돌아서니까 또 오고 그러니까 또 전화하면 또 오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일정 조율하기 또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 소장님이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를 같이 보시다 보니까 이분이 지도 요원 스케줄상으로 가야 될 시점에 이분은 다른 데 가 있다든가 해서 이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위가 15일 단위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 끼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은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2번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제2박 기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1부터 10까지 또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2박 기술지도 비용 뭐 30만 원, 60만 원 이거를 되게 푼돈이라고 생각하고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입금되면은 현장 나가는 걸로 일단 원칙은 정했는데 또 간혹 친하거나 뭐 또 지인들 통하다 보면은 그냥 먼저 계약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돈을 로스 나는 돈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입금되고 난 다음에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보다 기술지도 횟수가 감소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월 2회도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에서 곱하기 2가 되는 그러니까 파일 개수에서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저희들이 늘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다 늘었기 때문에 다 구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초밀착을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한 5, 6개월 동안 계속 그 구인 올려놨는데요. 사람들이 이 페이퍼가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가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저희들 횟수별로 이렇게 정산을 또 하는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편법적으로 또 이용하는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돈을 안 줬을 경우에는 뭐 횟수 정산하니까 뭐 세 달 걸릴 거를 처음 스타트할 때는 공사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달에 가갖고는 오라고 가면은 1회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들이 이제 편법적으로 이제 제2박 기술지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상당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횟수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가면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오라 이런 식으로 이런 현장은 이제 리스트를 업해서 이제 그렇게 주의 깊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최저 단가가 해당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기존에는 그냥 한 달에 15만 원만 기술 지도비로 지출하면 됐는데 지금은
곱하기 2니까 30만 원 지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만은 이분들은 내가 한꺼번에 해주는 거니까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깎자. 그러면 해당 단가가 1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지금 발생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업체들끼리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개인 공사 같은 경우에 사전 계약하기 전에 이미 그 기술 지도 비율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때에 기술지도 계약을 갖다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0-40% 정도는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착공 전에 이제 인허가 서류 들어갈 때 달라고 하는 현장들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00%로 하신다면은 훨씬 기술지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K2B의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게끔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지금 마련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기술지도 체결이 완료된다면은 K2B 입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다운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발주처에서 또 자기네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 공사금명만 하면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K2B에서 다운받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희들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걸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완료증명서도 전부 다 K2B를 통해서 K2B가 정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K2B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청이나 공단에서 이제 불량사업장을 이제 통보해달라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평가할 때 이 부분도 가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량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은 저희들 개인 사견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불량사업장을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견이 그 재예방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끔 불량사업장을 발굴을 하시려면은 K2B 상을 공단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달달이 발췌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도 요원들이 많은 피로감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지도 요원들이 업무를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조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로도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수수료 요거는 이제 발주처 발주로 바뀌면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지도 보고서는 제가 이제 세미나나 무슨 발표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술지도 보고서도 저희들 지금 초밀착 같이 원 페이지 나누면 투 페이지로 해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은 막바로 사진 찍은 것까지 그 자리에서 업로드를 해서 K2B에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해버리면은 훨씬 재예방 기술 지도의 업무량도 줄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보고서 주고 사진 찍고 사무실 오면 또 사무실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뽑으면은 재예방 기술 지도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지만 막상 오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일이 억수로 많다 그러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업무량을 줄여줘야만이 현장에 지도 요원들도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산화가 필요하지 않나. 기술 지도 지금 NCR지로 쓰고 있는데 이 IT 시대에 21세기에 전산화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조금 전에도 강조드렸지만은 개구부, 발판, 난간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 가시설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다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용을 하신다면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사용하게 했다면은 관리자 또는 반장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작업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장에 주시를 해주시는 게 추락사고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 털비계도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말비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비계 같은 경우에도 끝단부 그리고 폭
작업하는 거 금지해 주시고 그리고 폭은 40c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떨어질 때 속력은 경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로 많이 쓰는 말비계라든가 말비계 높이, 뭐 사다리 높이 같은 경우 한 1.2 정도라고 보시면은 거기에 떨어지는 속도는 4.85 메타 퍼 세컨입니다. 그리고 1.8m 높이일 때는 5.94 이고요. 속도는 그렇고요. 여기 시간은 있습니다. 1.2m 떨어지는 시간은 0.49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2m 높이에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관리를 안전 시설을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떨어질 때의 충격력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1.2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력은 726kg이고요. 그리고 1.8m에 떨어졌을 때는 1000kg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의 상해는요. 높을수록 더 많은 상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닥이 어떤 곳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상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느냐,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해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예시인데요. 체중 72kg의 근로자 3m 말빅에서 안전모를 안 쓰고 작업하다가 떨어졌을 때의 거의 충격력을 계산한 건데요. 554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견딜 수 있는 충격력은 500인데 그거를 상회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안 쓴 근로자는 떨어지면 중상 내지는 사망이 된다는 거 염두를 해주시고 기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현장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안전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구부는 반드시 바닥과 천정을 동시에 확인해 주셔야 개구부를 확실하게 발췌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현장 또는 컨설팅 가면서 현장에 개구부 주로 개구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구부들이 개구부로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줍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발표하는 기준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 양당 고정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폭 40cm 이상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 발판 위에서 상하 동시 작업하고 있는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들 현장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근로자 알폼이나 유로폼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 오거나 그러면은 여기 폭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은 중상은 아니지만 경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발판에서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계단실 쪽이 작업할 때 보면 항상 위험합니다.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폭 40cm 이상 안전대거리 시설 하고 난 다음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항상 위험하니까요. 사다리 작업할 때 반드시 관리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면 많이 작업하고 있어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아우터리그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보면은 사다리에서 이 아우터리그를 별도로 사용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부는 고정되어 있는데 하부가 또 고정 안 돼 이렇게 부실하게 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시면은 아우터리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털비계에서는 자 이렇게 오락내락하다가 또는 난간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고 많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 현장들이 이제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말비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높이 이제 지침에는 1.2m 미만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면은 그냥 1.5 짜리도 지금 서고 있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비계에서는 근로자들이 오락내락 할 때 여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좌측 우측편에 있는 작업 발판 통로를 통해서 오락내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말비계 같은 경우에는 견출이나 미장 작업할 때 계단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계단 끝단부에서 이 말비계의 지주가 추락하는 경우 미끄러져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비계 작업할 때는 2인 1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주가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그런 것도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말비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75도 전후로 지주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또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고정 장치도 고정 안 돼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정 장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가 개입되어 있다면 항상 신호수 배치해 주시고요. 신호수 배치할 조건이 안 된다면은 안전 핸스나 아니면 라바콘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근로자 제3자가 아예 그 반경 내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추락 협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굴착기로 용어가 건설기계 용어로 바뀌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 굴삭기는 쓰면 안 되시고 굴착기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 작업할 때는 반드시 시로수 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구는 최선이 아니고 최후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권 조입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작업 여건상 뒤로 쓰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더라고요. 뒤로 착용 금지해 주시고요. 오염된 보호구 착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꺾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 로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고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확인 절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 보호구는 근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뭘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 감독자가 상주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작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자들한테. 예. 저희반 기술 지도의 역할이 지금 이 자료가 3월 25일 날 2021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은 2회 이상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지도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를 앞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주자로 이제 계약의 주체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발주자로 바뀌다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력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로 바뀌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원리의 권리는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각 회사마다 업시켜야만이 보이지 못한 부분의 어떤 기술력에서 사망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기술력 향상에 많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령까지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에 많이 신경 쓰는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기술력 퀄리티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도 또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자위부터 지금 시공자까지의 지금 안전을 다 챙기게끔 지금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었나요? 특별법이 아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그만큼 강조되는 만큼 저희들 어깨는 무거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자들은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씌울 수 있도록 당연히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구가 지급되면은 그 지급된 보호구를 근로자가 계속 착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앞으로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가면은 그 교육 나는 현장에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가 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교육했던 내용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그 상기하면서 그 부분이 언젠가는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2023년까지 제의를 줄이는데 상당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지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발표자는 한국건설안전의 이진섭 대표님께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 접목 방안을 주제로 갖고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 번 인사합니다. 한국건설안전의 이진섭 대표입니다. 우리 수석부회장님이나 사무부에서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기지개도 좀 피고 조금 몸 좀 풀고 시작하죠. 우리가 시간이 어설퍼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는 잠깐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뭐 프로필 내라고 해서 장황하게 한번 썼는데 보시면 뭐 저런 것들 전부 다 전이잖아요. 저는 안녕고등학교 교육원에서 강의하고 기술지도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전문건설을 11개를 코시아 인증을 받아줬어요. 컨설팅을 해서.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대형발전 3개를 했습니다. 조단위 사업부터 진짜 몇백억 정도 하는 데들 하면서 전문건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숫자로. 제가 시공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직접적으로 반장들 교육을 시키면서 많이 느낀 거를 좀 짧은 시간 하고 현장 가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다 할 수 없어요. 다 안 해. 그래서 뻔히 알고 어떤 직원들은 그런 얘기도 내가 얘기해서 1도 안 해요. 그럼 나는 그 직원이 왜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얘기하면 현장에 1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뭐하러 회사 다녀요. 업종 바꿔야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기술지도 어디까지 할까? 뭐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제 위험성 평가 얘기하려니까 제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한 4, 5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술교육원에서 강의를 그때 제 위험성 평가 4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3시간하고 1시간 실습하는데 아주 미칩니다. 안전관리자 위험성은 뭔지 몰라. 야, 저 사람들이 왜 현장의 위험성 평가 뭐냐 그러면 안전관리자한테 배울 텐데 안전관리자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네 현장을.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스 맞아요? 저 안전관리자 막 얘기하는데 클라스 건설업하고 안 맞습니다. 그건 포엠 방식이에요. 건설업은 포엠 안 돼요. 해접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또 설명하고 어설프게 하는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입사해가지고 제일 처음 내부 교육 보낸 과정을 안전공단 교육원의 위험성 평가 과정을 보냅니다. 한 2가지 정도 과정이 있어요. 2박 3일짜리가. 그 2가지 과정 보내고 제가 여기 전문가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서 결제하면서 철저히 위험성 평가 방식으로 제가 합니다. 우선 역사를 한번 보면은 1980년대 초에 유럽에서 시작하고 1982년에 처음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나라는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1980년대 초면 지금부터 거의 40년입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10년 이상 되는 제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녹화해서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노동부나 안전공단 정책에서도 10년 이상 추진된 정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고 더 확산된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이걸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건설업보다는 기계, 정유 이런 쪽이 잘합니다. 정유 공장 사전 점검 99% 안 됩니다. 불 나는 순간에 엄청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 예방해야 돼요.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에서 이걸 적용을 했죠. 특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코시아를 운영할 때도 제조업과 건설업을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법규는 많이 뭐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박성달 위원님 말씀하셨면서 모법에 들어간 거하고 시행령에 들어간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얘도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는 5조에 국가의 책무에서 한 줄 딱 위험성 평가란 말도 없고 그런 비스꾸리한 용어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 들어갔죠. 법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하시면 우리 안전관리비가 우리가 건설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전관리비와 위험성평가 고시가 가장 많은 보는 곳입니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고시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건설업에서 수많은 고시를 하면서 우리가 고시 얼마나 봤습니까? 근데 얘는 무지하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고시를 조금 덜 본다면 얘를 더 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절차는 이 고시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고시죠. 12년에 해서 제정해가지고 좀 수많은 개정을 좀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빨간 글씨 있는 게 없었죠. 무슨 차이냐? 아까도 위험평가 잠깐 말씀하셨지만서도 공사 금액이 작은 소규모 현장에서 위험성 추정 결정, 헷갈려 죽겠어요.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우린 추정이라는 용어 여기 처음 봤어요. 저는 안전에서 어떤 일본 용어를 좀 번역을 하다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문제는 다른 거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는데 이 추정이 산업안전 지도사 문제에서도 이 위험성 평가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저도 지도사 합격한 지가 2,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그 기억을 조금 있는데,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20억 미만에서 소규모 현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시는 거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그 도해로 본 데서 보면은 위험성 평가의 빈도와 강도를 1, 2, 3, 심하게는 1, 2, 3, 4, 5까지 단계로 나눠가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상 관리할 거냐 집중 관리할 거냐를 추정하는 것이 그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까 같은 예를 드는 게 6 이상이면 직접 바로 즉시 개선하고,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정과 결정,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는 빼도 된다. 25 미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기술 현장에서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것을, 제가 우리 컨설팅 하는 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기술지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빈도 강도를 추정하지 말고 그냥 제가 컨설팅 절대 안 하는 정반대 얘기인데 상중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경희대 대학원하고 한정대 안전공학 학생들한테 한 6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딱 한 개 가르쳐줘요. 첫 인사할 때, 교수 소개할 때. 내가 이 위험성의 정의를 중간고사도 내고 기말고사 또 내는데 절대 컨닝을 안 봐줍니다. 이거 몇 줄 못 외우겠어요? 근데 저도 힘들더라고.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나이가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점수를 줄 거거든. 많이 줄 거거든. 한 20% 정도. 그리고 기말고사 한 10% 정도로 줄여서 줘요. 학부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내가 가르치는 그 수많은 애들은 지금도 위험성을 정의하면 줄줄 나올 겁니다. 젊었으니까 걔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가장 많이 보시던 그 표죠. 제가 컨설팅 할 때도 많이 하는 게, 저는 작업반장한테 제가 컨설팅하는 11개 그 전문건설 사람들하고 그 3개 대형 발주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협력업체 어떻게 위험성 평가 누가 합니까? 어느 정도 규모 돼도. 협력 소장들이 막 만들잖아요. 지금도. 조금 더 협력업체 좀 인원 많은 관리감독자가 하고 작업반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작업반장들이 하게끔 컨설팅을 해요. 사전에 제가 컨설팅 할 때 대표이사하고 면담을 꼭 제가 하고서 계약서 도장 찍습니다. 을 주제에. 그분한테 작업반장을 제 교육할 때마다 현장에 반드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제가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 컨설팅 할 때 이 사람을 빼고 했더니 따로국밥이에요. 서류만 늘어. 그래서 이 작업반장을 하면 제가 공단 직원들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반장들하고 하려는 거 얼마나 저 반장들도 어떻게 볼펜 주고 더군다나 안전관리자 잘 모르는 위험성이랑 등록부 작성하게 할까? 기우였습니다. 2번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희보다 잘해. 제가 그분들한테 용접 반장한테 제가 뭐라면 박사님 그래 제가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소리야? 용접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저는 용접할 때 정격 방지기하고 불티산 방지포 11m 수직수평으로 벗어나는 이 정도만 아는데 우리 반장님은
도사잖아요. 얼마나 했어요? 한 20년 했죠. 그봐요, 도사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용접할 때 뭐가 제일 위험해요? 그걸 한번 쓰는데 어떻게 써? 글로 못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글로 못 써. 그 글로 쓰는데 그 누구도 못 쓰냐? 우리 지도요원도 못 쓰고 안전관리도 못 쓰는 거예요. 그 글로 쓰게 하는데 짧게는 한 번, 길게는 두 번만 하면은 글로 써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이 관리감독자는 왜 그러냐? 근데 문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규모 있는 정도 수준 컨설팅 할 때 상주 안에 한 달에 몇 번만에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유형성 평가 회의한다고 오라면 와요? 정말 큰 회사는 오겠죠. 그렇게 부르면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데 사람만 부른다고. 그래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전화상으로 관리감독자 그 반장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써줘라 관리감독자. 다만 네 스스로 하지 말고 반장들하고 통화를라도 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 해서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아직 묶은 거지. 실은 작업방자에 쓰는 게 가장 원안이다.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건 조금 컨설팅 쪽으로 가서 지금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거 거의 공사 관리에서밖에 안 하잖아요. 요즘 조금 더 가서 자재 쪽에서 MSDS 관련돼서 조금 더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규모 있는 데 가시면은 더 와서 심지어 사무실 관리까지 방문자 관리까지 위험성 평가 현장 안에는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소장이 여기서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항상 많이 이제 컨설팅하거나 하면서 하는 게 소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2011년도에 첫 컨설팅 갔는데 여수에 있는 전기업체입니다. 소장이 전무예요. 하루에 1,500명이 들어가요. 전기 작업자면 1,500명 들어가요. GS 칼텍스를 샷다운 시키고 그 일부를 그러고서 집중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장 가서 위험성 평가 한번 주관해 보시죠. 실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부장이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아니 소장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전무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래. 이런 거 하는데 아씨 열이 확 받는 거야.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이까지 왔나? 그래서 전무님 면담 좀 하자고 들어가서 소장님이 이 회의도 주관하시고 이래야 협력사나 우리 직원들이 이 위험성 평가, 이 코시아 인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합니다. 근데 소장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부장이 잘한대.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키는 요만해도 제가 꼬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요? 컨설팅 못합니다. 그럼 나왔어. 그리고 그 안전부장한테 총무안전부장한테 대표님 면담 좀 합시다. 본사 들어갔습니다. 그 여수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이런 의지 갖고 제가 대표님 말씀드렸잖아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현장 소장이 의지가 없는 여기서 저 컨설팅 진행 안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돈을 안 받고 안전공단에서 무료 지원 사업하는 거예요. 저는 안전공단한테 아주 극수의 그 대가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녔죠. 그리고 전 비행기 타고 올라와 버렸어요.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2개 회사를 가는데 2주 전에 다시 갔어요. 그 현장에. 싹싹 빌어서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나와. GS 칼텍스 50%, 돈 받고 있구나. GS 칼텍스 50% 주고 그 회사가 저한테 50% 주는 거예요. GS 칼텍스 뒤집어졌죠. 팀장이 강남인 팀장이 나랑 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 내가 그냥 슉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전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알더라고. 아주 조금만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이 저만 가면은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 얼마나 잘 돼요. 정상적으로 진짜 한 6, 7개월 정도에 아마 인증받았던 것 같아요. 현장 소장 의지, 더 크게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관리감독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관리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의 피드백이 형식적인 서류 몇 장 쓰는 거 그거하고는 안 된다. 정말 피드백을 반장들이 쓰다 보니까 대개 회사는 어떻게 하냐. 협력사 들어오면 오케이 해서 결정 나버려요. 그럼 원청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알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 원청사의 관리감독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자료 갖고서
하고 사실은 작업 공정 분리한 제가 위험성 평가 공단에서 그 감독관 교육까지 일반 우리 그 지원 그 신청 받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과정을 했어요. 지금 위험성은 지금 안 하는데 혹시 저쪽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업 분류하고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딱 중요한 것만 한 말씀 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자료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고 지나가는 길에 엄청나게 뭐 좋은 얘기 다 써놓고 대책이 많으면 안 돼. 사실은 대책이 많다는 건 위험 요인 도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위험 요인 도출은 그 일을 할 때 위험한 게 아니고 내 현장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위험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가 그 일에 대해서 위험한 걸 찾아내기 때문에 대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적어야 된다. 허용 가능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별의별 얘기 다 넣는다. 요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가 법제화되기 전에 공표하고 중소기업 규모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책자를 만들 때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험 요인 도출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기술지도 할 때는 이동식 틀비에서 떨어질 위험, 추락 위험 이렇게 했어요. 이동식 비에 떨어질 위험은 어느 이동식 비에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현장에서 앞으로 다음 위험성 평가 하기 전까지 있을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동식 비계의 위험한 우리 생각에는 여기 1.8m짜리 이동식 비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위험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질로 현장에서 봤더니 지하 주장 램프 기울어진 램프에 있더라는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위험 요인 도출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위험 요인 도출에서 지금처럼 제일 중요한 우리 근로자들 아니라 우리 직원이 제일 중요한 건 현장 특성을 두 번째 왜를 꼭 넣어라. 오늘 그 우리 회장 직무대행 하시는 장 대표님 보면은 그 내용 하나 보면 제가 자세히 봤어요. 나중에 한두 개 빼고는 그 원인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생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안전난간하고 점검 작업 중 드릴 튕기며 중심이 잃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 내용이 없으면은 이 위험성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서리만 많아준다고 지랄지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소리해서. 그래서 이 원인을 넣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건 무조건 넣어라. 그래서 이 원인을 넣으면은 그 특수한 원인에 대해서 대책은 몇 가지 안 나옵니다.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위험 요인 도출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분 안에 끝내려 했더니 조금 모자라네요. 두 번째, 현장 특성.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막 썼는데 가서 봤더니 이동식 비계가 3단이에요. 나는 1단으로 예상했는데 강도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1단에 떨어지는 것은 상중하에서 중위험이나 하위험이 됐는데 3단에 떨어지는 것은 완전 100% 상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위험. 그런데 여기 안 써 있어서 몰랐단 말이에요. 왜 안 썼어요? 현장 특성을 안 써서.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6m인 이동식 비계였다면은 우리가 빈도 강도할 때 무조건 강도 3이 됐을 텐데 그냥 이동식 비계를 쓰면은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고 일상관리 대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그 대신 현장 특성은 항상 있지는 않죠. 아주 정말 특수한 경우에 있는데 가능하면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컨설팅 하실 때나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보고서 제일 외부 비계가 있으면 무조건 외부 비계는 검토상 넣어라. 없으면 추락에 관한 건 넣어라. 그리고 안전모에 가서 계속 강조해줘라. 지금 저희가 우리 지도기관이 지금 노동부에서 안전모 밀어붙일 때 우리도 막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때까지는 항상 안 쓰니까 무시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바람 탈 때 같이 밀어붙여가지고 안전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면은 분위기가 훨씬 많이 뜰 거라고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경청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